지난달 6일 중국이 자랑하는 항공모함 랴오닝함에 탑재되어 있는 함재기가 일본 전투기를 레이더로 조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함재기? 예, 실제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레이더로 조준을 합니다. 맞아요. 그러면 조준하는 쪽뿐만 아니라 조준 당한 쪽도 삐라는 아는 거야? 경고음이 울려요. 그러니까 이건 실제적으로 일본이 받아들일 때는 위협이지. 야, 이거 진짜로 우리한테 쏘려고 조준한 거야? 근데 사실은 유쾌하다. 이 국제 관계에서 레이더로 조준한다라는 것은 굉장한 어떤 위협적인 군사적 행동으로 풀이가 되고 받아들여지죠. 그 상황에서 버튼만 누르면 나가는 거 아니에요? 나가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그러니까 일본이 한밤중에 기자회견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를 군사적으로 위협했다. 자, 이에 대해서 중국 측의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중국 군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정상적인 훈련이라고 예고를 했고 오히려 일본의 해상 자위대의 전투기들이 우리 이 중국군의 군사 훈련을 방해했다. 그러니까 이 중국군의 입장 속에는 그래, 우리가 레이더로 조준한 거 맞다. 이거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니들이 먼저 방해하지 않았냐라는 겁니다. 당시 중국군이 일본군과 주고받은 음성을 공개했는데 海上自卫队116舰，我是中国海军101舰，我编队将按计划组织舰载机飞行训练。 Chinese warship 101. This is Japan warship 116. I copied your message. 봐라, 우리가 다 사전에 예고하지 않았냐라는 게 중국군의 입장입니다. 그러자 또 일본에서 또 반박에 나섰습니다. 그때 통보한 것은 굉장히 형식적인 통보였고 아무런 자세한 내용이 없는, 아무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그런 통보에 불과했다라는 것이고요. 실제로 중국에서 공개한 무전 교신 시간이 오후 2시 10분에서 2시 28분 사이거든요. 근데 이 교신이 있은 다음에 그 오후 4시 32분 그리고 두 번째가 오후 6시 37분인데 이때 두 번의 조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뭘 의미하는 거냐면 오키나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얘네들이 들어와서 디귿자로 항공모함이 들어와서 디귿자를 감싸듯이 와서 여기서 지금 그 짓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일본의 뒤통수를 우리는 언제든지 때릴 수가 있다라는 거고 거기가 또 뭐냐면은 괌에서 지원 병력이 오잖아요. 거기 딱 길목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선 작정을 한 거예요. 벌써 유사시에 우리가 대만을 침공할 경우에 일본이 달려들고 또 괌에서 지원군이 온다. 그러니까 그걸 상정해서 이미 그런 굉장히 공격적인 그걸 하는데 일본에서 견제를 하려고 하니까 거기다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반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막 일본은 또 너무 가까이 붙었다고 또 중국은 뭐라고 하더라고요. 전투기가 너무 가까이 왔다. 네, 뭐 그렇게 이제 서로 그러는데 이제 일본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저쪽에서 이웃 군대가 와가지고 자기 뒤통수에서 항공모함에서 함재기와 헬리콥터 등이 이착륙한 횟수가 무려 140회거든요. 이러는데 그럼 거기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당연히 떠가지고 혹시 영공 침해하지 않을까 경계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근데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는 여기서 누가 어떻게 과잉 대응을 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기존에 없던 행동을 한 쪽이 일단은 과잉 대응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양국 입장이 너무 다른데, 남 박사님. 기존에 없던 행동 그 자체에 이미 답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도 회색지대 군사 행동에 들어갑니다. 방금 얘기 나온 레이더 조사라든지 아니면 전자전 공격도 오늘날에는 공격에 준하는 행동으로 보고 이게 물리적인 공격, 치명적인 공격은 아니기 때문에 회색지대 군사 전략, 회색지대 군사 행동이라고 하는데 중국하고 일본은 지금 서로 주장하는 게 그거잖아요. 통보를 했는데 대충 했다. 옆에 바싹 와가지고 근접 기동을 했다. 레이더를 조준했다 말았다 조준했다 말았다 했다. 이게 전부 다 그 회색지대 군사 행동에 들어가는데요. 화기 관제 레이더 조사하는 것, 근접 기동하는 것, 저고도로 비행하는 것, 무전으로 도발하는 것. 야, 지금 쏴라. 이거 들리게, 뻔히 들리게. 그다음에 식별 신호 부응답. 나오시오. 어딥니까? 안돼 가만히 있는 것. 이게 전부 다 회색지대 군사 전략에 들어가고요. 무장 노출도 여기에 들어가요. 북한 보면은 지하에서 포가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했어요. 네. 이것도 도발이죠. 도발입니다. 그러네요. 레이더 조사를 실제 당해본 그럼. 실험군과 안 당해본 대조군을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레이더 조사를 당해본 쪽이 실제 PTSD
이게 3.8배가 더 높았다. 엄청 이거 목숨이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군사 도발 행동이 아니라 명확히 이것은 전쟁을 하고자 하는 협박이나 마찬가지라고 봐도 돼요. 심각하게 다루면 길 가고 있는데 뒤에서 철컥하고 장전 소리가 들리는 그래 거 아니에요? 맞아요. 누군가에. 맞아요. 일본 측에서는 이거 명확하게 이건 화기관제용이다. 그러니까 정말로 쏘려고 했던 거다. 네. 쏠 준비를 하려고 했던 거다라는 거고 이걸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중국에서 일본을 겨냥한 영상을 공개했거든요. 한번 보시죠. 영상을 의도적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무시 못한 전력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 우와. 아이고, 어우, 야, 이거 뭐. 아니 정 교수님 근데 이게 중국은 왜 자꾸 이 오키나와 섬 근처에서 이렇게 군사훈련을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역사 시간에 공부했던 그 네. 말씀 중에 지금 일본이 열도라는 거 아닙니까? 섬과 섬이 계속 연결돼 가지고선 대만에서 불과 110km 거리에도 네. 섬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중국은 그걸 돌파를 해야지 인도나 태평양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오키나와 그리고 대만 그리고 필리핀 하고 그 영유권 분쟁뿐만 아니라 이걸 돌파를 하려는 그런 시도가 굉장합니다. 세계 최대 미군 기지가 있어요. 가데나 미군 기지라고 바로 오해 그 오키나와에 있거든요. 오키나와. 거기에. 얼마나 크냐? 20평방킬로미터, 한 600만 평? 600만. 네. 제가 거길 가봤는데 F-16 비행기 36대가 한 줄로 있는 건 제가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36대가 한 줄로 쫙 있고 수송기 그리고 헬리콥터도 됐다가 이렇게 비행기도 됐다가 하는 오스프리라는 거 있어요. 해병대에서 쓰는 거. 이렇게 다 되는 그것도 수십 대가 이렇게 도열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공군기지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다 중국 견제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요? 우와 거꾸로 뒤집었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본적인 지도를 거꾸로 돌린 거거든요. 한반도 뒤집어져 있고. 한반도가 뒤집어져 있고. 중국이 남쪽으로 돼 돼 있고. 그러네. 그러니까 관점을 달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그림에서 봤을 때 밑에 있는 중국을 막기 위해서 중국이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걸 막기 위해서는 일본, 한국 그리고 오른쪽 위에 있는 필리핀. 이 딱 연결이 되면 중국이 못 나와요. 아. 저걸 전략형 삼각형이라고 하거든요. 와 중국 진짜. 그래가지고 하겠다. 그러니까 정말로 중국의 대양 진출을 막는 것이 목표라고 하면은 한반도도 굉장히 전략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그렇죠. 걸 볼 수가 있는 저 거죠. 지도 공개됐을 때 굉장히 논쟁이 많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기서 가장 꼭지점으로 중국 쪽에 근접해 있는 곳이 남한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본하고 저 필리핀까지 이어지는 라인이 있다면 한국이 거의 등대처럼 지금 가장 척후에서 지금 위치하고 우리는 있다는 또 거거든요. 더군다나 중국 땅이랑 붙어 있고. 그렇죠. 군사적으로 이런 것을 요충이라고 하죠. 정의가 명확합니다. 피아가 차지했을 때 누구에게나 더 유리한 지역을 요충이라고 합니다. 한반도가 딱 요충이고요. 요충지. 이것은 이제 아마 처음 공개되는 자료인 것 같은데 제니스 75라는 미 해공군 정보 보고서가 있어요. 네. 한반도가 거꾸로 뒤집혀 있는 사진을 처음 제시한 것이 바로 이 문서입니다. 이 문서가 언제 작성됐느냐를 들으시면 놀라실 거예요. 언제? 1945년입니다. 1945년에 핵폭탄. 그 전에요. 네. 미국이 유사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일본하고 한반도에 들어와서 일본군을 무장을 해제시켜야 되는데 회의론이 하나 있었어요. 한반도에까지 들어가야 되느냐, 일본으로 충분치 않느냐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 이 사진을 그 문서에 제시하면서 봐라, 한반도를 거꾸로 뒤집으면 인도 태평양으로 나가는 관문이 여기서 열린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한반도를 전략적인 힌지, 경첩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한반도의 전략적인 중요성은 미국이 세계 전략을 바꾸려고 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강조하는데 이렇게 뒤집은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종민 씨, 우리가 그 얘기 한번 다루지 않았습니까? 뭐 시진핑은 뭐 2027년까지 대만 침공을 뭐 기획했다. 예.
이런 얘기 우리 나눴잖아요. 네, 그 기억이 나는데 이제 1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진짜로 침공할 수도 있겠다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이렇게 논쟁 남기면 예. 그 걱정을 미국 국방부도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 정부 고위 관계자, 그냥 민간의 군사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이 싱크탱크로서의 이 전쟁 도상 계획을 작성합니다. 네. 그걸 우리가 지난 이만갑에서 배웠던 이 가디언 타이거 시나리오라고 불러요. 가디언 타이거의 전쟁 시나리오는 2030년 중국의 대만 침공으로 시작됩니다. 대만 앞바다로 함대를 출격시킨 중국군, 대만 해역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는데요. 중국군의 무력 침공에 대만군도 자국 방어에 나서는데요. 중국군이 대만 본토로 상륙하는 걸 막기 위해 중국군을 필사적으로 요격합니다. 양측군의 팽팽한 전투로 인해 대만 본토 주변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중국의 공습에 대만 시민들은 이미 긴급 대피한 상황. 중국군과 대만군은 도심에서 시가전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중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도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죠. 곧바로 미국은 중국 대만 전쟁에 개입하기로 결정. 중국에 엄중한 경고를 내립니다. 이에 중국 역시 보복을 감행합니다. 주일 미군 기지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한 거죠. 중국의 미사일은 주일 미군 기지를 성공적으로 타격했습니다. 그렇게 전선이 확대되자 중국은 한 나라를 끌어들이죠. 오랜 우방국인 북한. 그렇게 전선이 확대되자 중국은 한 나라를 끌어들이죠. 오랜 우방국인 북한. 북한은 미국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무인기를 보내 주한미군 시설을 타격합니다. 북한의 공격으로 인해 한반도는 완전히 중국 대만 전쟁에 휘말리게 됐는데요. 우리나라 서해에서는 한미 전투기와 중국 전투기 간의 치열한 공중전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설상가상, 북한은 사상 최후의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한국의 저위력 핵 공격을 감행한 겁니다. 게다가 미국의 섬 괌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북한은 중국의 든든한 지원군을 자처합니다. 결국 북한에 보복하기 위해 한미연합군은 북한 정권 종식 작전에 돌입, 김정은과 북한 정권을 제거할 대규모 전투작전을 수행하게 하는 것으로 시나리오는 마무리됩니다. 지금 이 시나리오대로 가면 우리도 가는 거죠. 왜 우리 한미동맹, 주한미군과 함께 가는 것이고, 시나리오가 전제하고 있는 것은 주한미군 기지를 타격한다고 했으니까 우리 영토에 대한 공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같이 가게 되는 것이겠죠.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그러나 이제 시나리오는 시나리오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국가가 어느 다른 나라를 향해서 군대를 보낸다는 것은 작전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관련된 우발 계획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이쯤에서 좀 그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대만하고 중국의 얘기를 할 때 흔히 누구 편을 들 것이냐 이 얘기를 가지고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근데 좀 독특한 접근을 하는 나라가 있어요. 호주가 그렇습니다. 호주는 어디를 지지한다고 얘기를 하지 않고 어떠한 행동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다양한 얘기를 했지만 호주는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 호주는 중국의 무력 사용도 지지하지 않는다. 현상을 변경하려는 어느 쪽의 시도도 지지하지 않는다. 이것은 강대국이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시도를 못했단 말이에요. 강대국이어서 그거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 요새 이제 대한민국 국력이라든지 군사력이 5위다, 6위다, 7위다 얘기하고 있으면 우리 이제 강대국의 입구에 들어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지지하지 않을지도 한번 지혜롭게 고민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있는 우리한테 다카이치 총리가 독도 발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독도는 일본 땅이다. 갑자기 우리한테 지금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잘못됐죠. 그럼요. 근데 일본은 거듭 역대 수상들마다 이런 얘기를 해왔어요. 근데 시기가 이럴 때냐는 거죠. 그러니까 다카이치의 발언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竹島について毅然と対応するというメッセージをぜひ高市総理から発し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歴史的事実に照らしても、かつ国際法上も明らかに我が国固有の領土であるとの基本的立場に基づき、毅然と対応していくことに変わりはございません。 대만도 모자라서 독도 문제까지 다카이치가 꺼내든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 한국 등 동아시아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사실은 일본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카이치가 중국과 관련된 이 발언과 같은 경우에는 아까 교수님 분석했듯이 전략적으로 의도된 발언으로서 국내 대내의 어떤 내부 점수를 포인트를 좀 땄다면 이 독도 발언에 대해서는 일본 정계 내부에서도 굳이 한국을 우리 편으로 우호적으로 끌어들여도 모자란 판에 다케시마까지 건드는 게 맞느냐라는 일본 내의 논쟁도 있는 발언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 입장이 참 좋아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대응과 우리 정부의 대응을 비교해 보세요. 우리 정부 중에 누가 일본 수상 목 치겠다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그냥 씩 웃으면서 독도에 대한 영토 문제는 없는데?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본의 어떤 부당한 주장이 나와도 우리가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해 나면 됩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요. 이렇게 되면 주변국들과 일본이 같이 사이좋게 지내는 게 어려워질 수도 있지 않겠어요? 라고 웃으면서 이렇게 한마디 툭 치고 나가는 거죠. 그럼 국제사회가 봤을 때 저 더러운 목을 치겠다! 라는 중국의 대응과 이런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 문제인데요. 여유 있게 말하는 한국 정부의 대응 중에 어떤 걸 더 높게 사겠습니까? 자명하죠. 지금 독도 문제 나올 때마다 참 답답한 게 뭐냐면 한마디만 하면 돼요. 만약 일본이가 지금 논쟁을 하고 있다. 그쪽 입장 다케시마, 우리 독도. 우리 뭐라고 하실 거예요? 뭔 소리? 우리 정광태 땅인데. 씨 노래 부를 거예요? 노일 전쟁 직후에 임자 없는 땅이라고. 억지로 우기면 정말 곤란해. 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설명을. 아니, 할 수는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네. 그럴 필요가 없어. 딱 이 얘기만 하면 돼요. 1868년에 이제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단행을 해요. 신정부가 들어섰어요. 그런 다음에 태정관이라는 게 생겨요. 태정관이 지금으로 치면 정부예요. 정부가 일본 열도의 지도를 다시 그려요. 신일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시마네현에도 지도를 그리는 사람을 보내요. 거기 시마네현에 갔던 지도를 그리던 사람들이 뭐라고 태정관에게 문의를 하냐면 상해에 있는 2개의 섬이 있는데 그 섬은 어디 소속이냐라고 태정관에 문의를 합니다. 그래서 태정관이 지령을 내려요. 이게 그 유명한 1877년의 태정관 지령인데 동해상에 있는 2섬, 울릉도, 독도죠. 2섬은 우리 일본과 아무 상관이 없는 섬이다. 명심해라 라는 말까지요. 그럼 그렇게 해놓고 왜 자꾸 자기 거라 그래? 그래가지고 이건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만든 문서예요. 태정관 자기네들 지령이라고. 역사인데 왜 자꾸 그렇게 날 줘? 그거를 지금 일본 정부가 꽁꽁 비밀 문서 보관소에서 넣고 공개를 안 합니다. 꺼내야지. 양심 없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독도 논쟁이 날 때마다 이 얘기를 하면 돼요. 그 얘기 해야겠다. 너희들이 1877년에 너희들 손으로 쓴 태정관 지령 자기네들이 설명해 보십시오. 게임 끝이에요. 외워놔야겠어요. 1877년. 1877년 태정관 지령. 태정관 지령. 아니 어찌됐건 이 중일 갈등 초반에 이렇게까지 이제 국제적으로 사실은 문제가 확산되고 여러 나라의 이해관계에 걸릴 거라까지는 이제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역시나 이제 원점으로 다시 돌아온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의 어떤 기준, 우리의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현명한 어떤 대처 방법이 있다면 어느 정도의 어떤 스탠스일까요? 네, 앞서 말씀하셨지만 그 과거에는 우리가 경제는 중국, 외교 안보는 미국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사실 외교 안보는 분리될 수 없는 거거든요. 경제하고도.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국익 우선을 하겠다라고 강조한 정권의 어떤 외교적인 방향은 상당히 정확하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중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한쪽에 경사되는 거를 걱정하기보다는 우리의 문제를 좀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 시점을 통해 가지고서. 독도 문제 왜 이렇게 일본이 그냥 주기적으로 자꾸 들고 나오느냐. 이거 국제법상에요.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그거 인정하는 걸로 인정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분쟁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다카이치가 아니라도 그 다음 나온 사람은 또 한 번 얘기하고 또 한 번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공소시효를 보내지 않도록 계속 맞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뭐 아주 치열한 어떤 생존 경쟁이 시작된 그런 관계가 지금 동북아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좀 기민하게 그리고 심사숙고하게 대응 대처할 필요가 있다. 아까 전에 독도 문제에 대한 우리의 반응 같은 거 굉장히 세련됐고 대국적인 어떤 느낌도 나고 그런 것도 잘하고 있는 부분일 수 있죠. 또 그것이 중국 거와 대비되면은 한국 외교가 얼마만큼 지금 좀 대단한가라는 것도 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어느 쪽에 경사되는 거를 하면 안 된다. 우리의 국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국익 중심의 외교를 펼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한국이 지정학적 그 특성에 맞게 그냥 균형 외교를 좀 잘 활용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 이 나라가 강대국 짬에 끼어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과의 대외 관계를 좀 다각화해 나가는 그런 방향에서 외교를 좀 지향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한미 동맹 강화 그리고 또 한중 협력도 강화하는 방향에서 산토끼, 집토끼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는 게 우리의 임무가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가장 제일 큰 교역국이 중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중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하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도 편중하지 않는 그런 균형 외교를 철저히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그 전략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